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란색 넥타이가 굉장히 봄이 온 것 같은 희소식을 좀 전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희소식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좀 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내용은 좀 암담하네요. 오늘도 약간. 네. 하지만 신라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일단은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예.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지정학적인 문제나 국제 정치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뭐 제가 뭐 그 부분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꼬리를 물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이제 미리 한번 점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좀 그 내용은 지난 이틀 전에 이제 문희정 평론가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제 서로 간에 통화를 한 이후에 종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받고 실제로 이제 어저께 사우디에서 실무자 간의 종전 협상 자체가 1차 회의가 마쳐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건 그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이 내민 이 종전에 대한 청구서가 현재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던 미국의 사실은 청구서가 뭐냐면 그 동안에 들어갔던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약 우리 돈으로 720조 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사실상 거의 720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전후 배상금 수준보다 뛰어넘는다라는 평가가 받을 정도로 과도한 지금 요구가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이거 무기 지원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거 너희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너희 갚아야 돼 이렇게 뭐 각서라도 쓴 건가요? 이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미국이 이제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지금까지 약 250조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중에 심지어 100조는 미국 무기업체들의 제조 단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국외인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많이 잡아봐야 200조 내외고요. 또 그중에서 사실 인도적 지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구서가 그 3배인 720조를 내놓으라라고 하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비판이 좀 많이 거세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느낌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강도 같은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정치가 이렇게 냉엄하네요, 진짜. 사실 이제 헤게모니 위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 전후 배상 이라든지 이 절차 720조 내외를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회수하려고 하는가 그 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를 보면요. 재건 투자 기금이라는 걸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아이디어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 기금을 통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이제 전후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 또 그로부터 회수되는 여러 가지 수익 그걸 그쪽으로 단일하게 모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익을 주로 미국으로 이제 뽑아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됐고 예를 들면은요 이제 히토류 같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광물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석유, 가스는 기본이고요. 이런 어떤 광물 자원들을 통해서는 미국이 그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일단 현재 제시가 된 내용이고요. 예. 심지어는 그렇게 채굴될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유치권을 갖는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거를 담보로 해서 미국은 사업권이나 이런 걸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미국이 원하면 전체적으로는 50%의 수익이지만 우리는 먼저 가져갈게라고 하는 우선 매수권도 넣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식민지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수준의 요구다. 현재 이렇게 지금 내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한말 대한제국에 이제 서구 열강들 뭐 아니면은 뭐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광산 채굴권 달라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서로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거 생각나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광물에 대한 통제권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체, 우크라이나 생필품 경제 전체를 미국의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재건 이후,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일단 종전 협상도 해야 되죠. 거기서 나아진 종전의 툴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헤게모니를 기반한
논공 행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경제적 수혜 내지는 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게 건설 종목과 관련한 거죠. 사실 이제 재건 관련은 직접 수혜 주니까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우리의 일군 업체들은 사실상 폴란드에 현재 법인을 내놓고 있다든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이런 인프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MOU가 맺어져 있는 등 예. 일군 업체들은 건설 관련해서 물밑 작업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전력 업체들도 현지에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설된 이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철도, 그다음에 그 기차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롯데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이제 수혜가 입을 것으로 현재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거든요. 예. 그 곡물 터미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재활용된다면 국제적인 어떤 공급망이 다시 재건될 때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 경제적 관심 종목으로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종전 및 농공행산 이런 게 복잡하고 건설 관련한 주요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논의되고 있는 건 1,600조에서 1,300조 사이의 물량은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하청의 재하청 정도 돼서 사실은 별반 수익이 안 남는 사업을 수주할지 아직은 미정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가까운 유럽연합이나 뭐 그렇죠. 이쪽에서 좀 더 많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현재 상황을 관망해야 됨에도 되는데 러시아는 상황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러시아. 오히려 우리는 러시아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는 종전이 돼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제재가 풀리고 사실은 국제적으로 달러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국제 금융기관끼리 맺어져 있는 결제망인 스위프트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현재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어서 달러 자산이 사실상 동결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기에 풀리고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헤빙 모드를 맞게 된다면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그 현지 공장을 1달러? 굉장히 저가에 팔고 맞습니다. 사실상 철수했다. 예. 이제 그런 게 이게 러시아하고의 관계 악화 이런 것들에 좀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우리나라하고 몇 안 되는 아주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가진 나라예요.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수교일에 누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순적자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요. 러시아가 우리에게 수출하는 건 천연자원이고 우리는 제조에 강한 거를 서로 상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한 9위 정도의 무역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무역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사실은 그 공급망도 끊겼고 상호 간에 현재 주요했던 우호적인 관계들이 다 사실은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그 여파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해서도 본사가 있고 여러 공장이 있는데 그걸 일괄해서 한 번에 매각했는데 그 금액이 우리 돈으로 치면 14만 원이에요. 상징적인 금액이죠. 14만 원이나 14,000원이나 1원이나 똑같습니다. 헐값이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그냥 그대로 두고 현대자동차 철수를 했는데 그때 철수하면서 다시 사업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바이백 조항의 시행 기간이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종전이 이렇게 빨라진다고?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에 헤빙 모드만 탄다면 다시 바이백 조항을 부활시켜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 볼까라는 걸 지금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근데 우리가 팔 때는 14만 원에 팔았지만 살 때 바이백은 얼마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달라질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그전에는 수입차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1등이었거든요. 근데 현대가 빠진 자리에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가 시장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일단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도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가전 브랜드 1위를 삼성이 수십 년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장이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빠진 사이에
중국과 튀르키예가 저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LG도 다시 한번 러시아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저가 관련해서는 조금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고가 시장만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사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 일단 있습니다. 예. 한편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러시아가 자원 부국이니까 LNG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 물량을 확보하거나 싸게 들어온다면 우리 물가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러시아가 꼭 우리에게 LNG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LNG 관련해서 러시아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LNG 운반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 조선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조선주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 협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이드와 러시아 사이드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계에서 물밑으로 현재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또 어떤 정치적 이런 것 선택을 이제 한 것인데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섰는데 너무나 명시적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게 맞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걸 들어요. 다시 회복하는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이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삼부토건 그렇습니다. 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삼부는 뭐 주가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의혹들 막 이런 것도 뭐 있었어요. 이거 삼부토건은 여기 못 들어가나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저희가 앵커님하고 나눈 대화도 보세요. 이게 수주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죠. 인과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고 해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인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장관이랑 몇몇이 폴란드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테마를 타면서 소위 말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주가가 사실은 올랐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상장 폐지 거의 위기다. 그 수준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기사에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만약에 재건이 이제 진짜 본격화되더라도 앞서서 작전 세력이 한번 이 시장을 망쳐놨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혼동될 때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군 업체들도 호재를 호재라고 홍보하기에 피곤한 상황이 된 거고 또 일군이 아니면서 아직은 사실 우크라이나 시장에 접근도 못하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또 작전 테마를 타고 있는 업체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고 한편으로 그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우리 시장에 두고두고 이렇게 손익배제를 계속 양산한다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주가 조작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상당한 의혹이 있었다 이 정도만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우클릭 이런 얘기를 좀 다뤘는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게 상속세, 소득세 요 얘기도 살짝 다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얘기를 뭐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199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꾼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4가지 부분으로만 한번 나눠볼게요. 상속세 중에서 상속이 딱 오늘 개시되면은 100만 원만 상속을 돼도 내가 세금을 낸다. 이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5억까지는 누구나 세금을 안 냅니다. 이거를 일괄해서 누구나 안 내기 때문에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일괄공제. 그러니까 5억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억 기준은 1997년도 기준이거든요. 27년 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에 포섭되는 국민의 포션이 3.9% 정도인데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소위 말하는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정도의 물가와 집값을 고려해서 이걸 넣게 된다면 일괄공제를 받아도 상속세 포션이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조사에 따르면 39%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속세 포섭되는 범위가. 그러니까 초부자, 그나마 부자였던 3, 4%가 받는 상속세가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중산층한테는 다 상속세가 포섭되는 세금이 돼버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한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래서 5억인 일괄공제를
8억까지는 올리자라는 게 일단 민주당 안인 것 같고요. 예. 정부 여당은 10억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왜 8억까지는 그럼 얘기했느냐라고 따져보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의 명목 물가 상승률만을 곱하면 5억이 8억 한 6, 7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8억 선까지 올리는 거는 실질적인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안 올림으로써 상속세 포섭되는 부분의 분들에게는 증세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억울한 증세를 막는 정도의 미시적인 개편이다, 합리적인 개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공제가 5억에서 8억이 됐다는 얘기고요. 배우자끼리는 5억이 현재 공제입니다. 예. 상호간에 5억끼리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렇죠. 아내가 이제 공제받는 맞습니다. 거 상속받을 때. 현재는 5억인데 이거는 국힘 정부 여당의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참에 10억으로 올리자라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을 해도요. 예? 부부간의 재산 분할이 돼도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금을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원래 같이 만든 재산인데 이제 따로 살게 되면서 서로 나누는 거에 불과해. 말 그대로 재산 분할이야.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는 갑자기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상속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아니냐. 또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법리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동안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는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상속세 관련해서 개편이다. 합리적 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여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는 상속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공제가 현재까지는 5천만 원이에요. 예.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안 내지만 국힘이나 정부 여당은 이거를 5억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거지만 자녀라는 것은 사실은 부가 밑으로 내려가는 세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5억까지로 열어준다? 그럼 자녀가 둘 셋만 돼도 아까 일괄 공제가 10억 뭐 8억 10억 예. 배우자 공제도 10억인데 자녀가 둘 셋만 되면 이게 합치면 거의 3, 40억 관련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상속세 내시는 웬만한 중산층들은 전부 다 면제가 되고요. 일단 강남의 아파트를 안 팔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상 불평등을 고착할 수 있다는 사회 문제까지 되니까 이거는 민주당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의견이 좀 갈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 세율 단계가 있습니다. 50%의 상속세를 내는 구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부 여당은 40으로 줄여달라. 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민주당 이것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슈퍼 리치들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인데 이걸 건드린다는 건 소위 말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이거는 뭐 고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상속세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초고율의 구간에 걸려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95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내는 상속세가 예. 전체 상속세의 90%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인 예.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중산층이 뭐 10억, 20억 해봐야 예. 사실은 실효세율이 3, 4%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 리치들이 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재용 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세금 한번 내면은 조 단위로 내니까요. 예. 여기서 나오는 상속세가 핵심인데 정부 여당은 여기를 깎자라는 거고 민주당이 그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물가 상승률 등등등을 반영한 정도의 개편을 얘기한 거지 부자 감세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소득세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방향이 나왔나요? 전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 지금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세수 결손이 심각하거든요. 어디서 세수 결손이 났나 했더니 법인세가 안 돌았어요. 그래서 법인세 관련해서는 현재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을 때는 26%까지 갔었는데 예. 지금은 18%예요. 18.6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국세가 줄어든 비중만큼 근로소득세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18.1%예요. 예.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은 삼성전자나 이재용 씨 같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 대신에 우리 보통의 월급쟁이들이 보통의 유리지갑들이 그거를 많이 메꿨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동이 걸렸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재철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